세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 들어와 있고요. 평단가가 97,356원입니다. 비중 15%. 물을 좀 타신 것 같아요. 지피님, 알지노믹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어제 그 RNA 백신 관련해서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하루 만에 실망 매물이 터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더나랑 머크 쪽에서는 호재가 됐는데 심지어 이제 거기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다른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 쪽에 이제 뭐 상승을 했던 만큼 하락한 건 이해가 됐는데 그보다 더 뻗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바이오 제약이라는 업종 자체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은 아니었었고 어제 오랜만에 이제 관련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는 그 정도의 영향 정도는 좀 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주가를 올리는 데는 좀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한국 기업 이제 코스닥들의 실적들이 나왔고 알지노믹스도 실적이 나왔어요. 여전히 뭐 적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 기업이 당장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특례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명이 좀 길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성과를 내면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도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실적이 나쁜 기업이 당장에 올라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제 RNA 백신 이야기를 좀 보다 보니까 이 RNA 백신을 가지고 뭐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투여를 했을 때 몸의 이제 신체에 어디까지 전달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기술들이 되게 부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전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알지노믹스도 그런 RNA를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약들을 만들어서 임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결과들이 나오진 않고 있다는 게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뉴스들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게 일라릴리 쪽이랑 같이 그런 연구 개발했던 이력들도 있었고 올해 또 보니까 대표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얘기들이 지난 7월 달에 있기도 했었고요. 그 한 달 전쯤에는 국민연금이 여기에 또 투자했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잘 받고 있고 이 정도면 뭔가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현재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에서 나올 만한 악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실적 하나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지난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금리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바이오 제약이랑 뭐 반도체나 기술주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번에 약간 체질 개선을 했죠. 외부 차입 자금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이제 체급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뭐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탑2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자 기업의 경우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는 주가가 어느 쪽으로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보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라고 한다면 하나의 큰 변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금리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시고 일단 4만 원이라는 매물 벽을 첫 번째 벽을 뚫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4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주가가 차트도 좀 정배열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때부터는 거래량도 좀 복구할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조금 단가를 조절하셔가지고 나오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 현실적으로 9만 원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만 원 정도쯤에 정리를 들어가시면 그쯤에서 분할 매도를 하신다면 나머지는 손실 구간이 있겠지만 더 좋은 종목들로 복구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평단가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4만 원 넘어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구간에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지노믹스 체크해봤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체스님의 전문 종목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와 있고요. 94,000원 평단가 비중은 15%입니다. 엉덩이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제 지난주인가요? 지난 첫 방송일 때 추천주였고 목표가 85,000원 잡아드렸고 목표가 85,000원 찍고 나서 밀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73,000~74,0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거기 오면 또 잡아도 돼요.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뭐 그대로
매우 교과서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 근데 얘가 몇 개월 동안 빠졌냐면요. 5월 초부터 8월 달까지니까 5, 6, 7, 3개월을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만들면서 하락을 했어요. 우하향 추세를 3개월 동안 만들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제 시장 지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거든요. 근데 맘 같아서는 3개월 빠졌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팡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욕심이고요. 그렇게 올라가면 오히려 더 멀리 못 가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또 매물대들 막히고 거기서 매도세 한번 또 우르르캉캉 나오면 악성 매물대 또 쌓이는 거라서 사실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원전 산업,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원전 산업이 나쁠까?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얘는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라는 것 때문인데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6가지의 우선순위 섹터 있죠. 거기가 들어가는 게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소부장, 그리고 로봇, 원전, 전력 설비 이 6가지 같은 경우는 이 수급 쏠림이라던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수급 분산 시점에서 매력이 높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뭐 대표 기업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분산이라는 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집중됐던 코스피 자금들이 뻗어져 나간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가 뭐 박살나야 얘가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수급 분산의 신호가 보였을 때 원전 같은 전력 설비 이런 얘들도 이상하다. 원전 전력 설비 얘네들 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은데 라고 생각해도 수급 분산 시점인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부터 얘네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뭐 지수가 올라가면 두빌이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수급 분산이 나왔을 때 이 말한 6가지 섹터 안에서 두빌이 포함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원전 뭐 전력 수요에 대한 뭐 이런 뻔한 얘기들 해봐야 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미 귀에 딱지 들을 만큼 알고 계실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뭐하는 회사인지, 왜 원전이 중요한지, 앞으로 뭐 AI 전기 먹는 하마들 나왔을 때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해봐야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좋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빠진 건 결국 시장의 수급 쏠림과 시장의 투매 현상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걸 바로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빌도 야금야금 고점을 올릴 가능성 높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그러면 지금 비중 15%라고 하셨는데 94,000원 정도 평단? 이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평단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조금 더 살 수 있나? 조금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비중 20% 정도까지는 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뭐 비중 30%, 40% 넣을 만큼은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는 괜찮으니까 약간의 더 추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7만 한 3,000원에서 4,000원 요 구간 최근 상승의 절반 정도 조정 주는 주간이 한 7만 2,000원에서 4,000원 사이니까 요 구간에서 비중 5% 정도 살짝 늘려서 평단을 9만 원 아래로 낮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만 원 아래로 낮춰놓는다? 그러면 제가 9만 원 아래로 낮춰놓으라는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번 추세선 상단 자리가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9만 4천 원으로 놔뒀다가 본인 평단까지 오면 다행인데 본인 평단 근처 왔다가 또 추세선 하단 만나러 내려간다? 그러면 9만 3천 원 정도까지 왔다가 추세선 하단 만나러 가면 또 8만 3, 4천 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럼 또 속이 뒤틀리죠.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추세선 상단으로 확인되는 한 9만 3천 원, 9만 2천 원 정도 아래로 평단을 조절하고 좀 더 확실하게 낮춘다라고 한다면 9만 원 정도 아래로 평단 낮춰놓고 그럼 9만 원 오면 더 갈 수 있을까? 무조건 평단 오면 추매한 수량은 덜어내고요. 남은 수량 같은 경우는 다음번 추세선 상단으로 판단되는 한 9만 2, 3천 원 정도 선 여기서 일부 비중 줄이고 밀리면 또 다시 사요. 그 언제까지 반복하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흐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만큼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추세 상단에서 일부 줄이고 하단에서 다시 잡고 이렇게 사고팔고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할 종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되려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지수 밀린다고 밀린다? 내가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비중 20%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만 3천 원 현재 라인이네요. 여기서 비중 5%더 타서 평당 9만 원 아래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원 아래에서 사고 팔고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